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퀴즈로 시작해 볼까요? 미혼과 비혼의 차이를 아시나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 5월에 결혼해. 정말 몇 년도인지는 모르고 이게 미혼이고요. 나 5월에 할 거야. 결혼? 그거 빼곤 뭐든지. 이게 비혼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최근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청년의 36%만 결혼을 선호하는 미혼이고 80%는 비혼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또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고 싶다고 했다는데요. 그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 양육비용 부담을 뽑는 걸 보니 참 씁쓸합니다. 그런데요, 아이 낳지 말자고 합의하고 결혼했다가 한쪽이 마음을 바꿔서 아이를 낳자고 조른다면 그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8월 29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 문을 여는 경우는 봤지만 한밤중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한밤중에 공중 화장실을 들락날락한 아주 수상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하. 과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한 것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한밤중에 도로를 걷고 있는 한 여성이죠. 네. 인근 공중 화장실 건물로 향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 여성이 들어가는 곳은 남성 화장실이죠. 어머머. 들어가더니 금세 나왔습니다. 어허. 여성은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가 이번엔 다시 여성 화장실을 향합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이 급한 줄 알았는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두리번 뭔가 수상하긴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이 여성이 화장실이 급했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소화기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어디 불이라도 났던 걸까요? 뒷이야기도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 마저 보시겠습니다. 네. 네, 잠시 뒤에 공중 화장실에 비치됐던 소화기를 들고 나온 여성이요. 다짜고짜 저렇게 창문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어머머머. 두세 차례 소화기를 휘둘러서 창문을 박살낸 이 여성. 소화기를 들고 나가는데요. 어허. 도로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향해서 어머. 저렇게 소화기를 던집니다. 가격 도중에 소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니까요. 다시 소화기를 들어 올려서 어머. 차량에 내던지기까지 합니다. 어머머. 뭐가 대체 이 여성을 이렇게 화가 나게 했을까요? 아니 지금 저 영상을 보면요. 임주혜 변호사님 그나마 진짜 저런 행동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게망정이 혹시 주변 행인분이 계셨으면 다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은 하도 흉흉한 소식 많아서 이번 소식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맞아요. 지금 정말 아무데나 불풀이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소화기라는 것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요. 실제로 잘못 휘둘러서 사람이 맞게 되면 다칠 수도 있는 물건이었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차량 2대가 또 크게 파손이 되었거든요. 아이고. 화장실 창문이 깨진 건 물론이고요. 이런 부분 도대체 뭐가 이렇게 화가 나서 어문대다 이렇게 분풀이를 하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앞서 영상 보니까 누가 신고를 했는지 지금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 같은데 아니 왜 저런 짓을 저질렀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인근에서 배회 중인 여성을 발견합니다.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하게 되는데 여성은 은행 거래 중에 생긴 문제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어머? 진술했습니다. 뉴스파이터 취재에 따르면 이 여성 범행 당시에 만취까지는 아니었지만 술은 마신 상태였다고 하는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무차별 난동이죠. 경찰 입장에서도 소화기로 연이어 창문 차량을 부시고 다닌다? 강력사범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검거할 때까지 추적을 할 만한 사건입니다. 이게요, 우리 사회가 정말 욱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욱하는 범죄가 많아졌어요. 지금 이유가 이게 해괴망측하잖아요. 은행 거래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화가 나서 범행했다? 아니, 그렇게 은행 거래하다가 화가 나면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너무 황당한 거죠. 본인이 화가 났으면 화가 났지 왜 공공 기물을 부수고 남의 차를 부수고 그럽니까? 세상에. 저건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행동이고 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너무나 큰 불안감을 조장한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절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네. 지금 인터넷에서 네티즌들도
왜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시냐. 맞아요. 경찰 분들이 너 고생이 많으시다. 맞아요. 저 차 주인은 무슨 잘못이냐. 이런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아니 근데 임주혜 변호사님 이게 저 여성의 행동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엄연히 재물 손괴에 해당하는 범죄이고요. 창문도 부쉈고 다른 사람의 차량도 부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적인 처벌과는 또 별개로요. 지금 부서진 차, 창문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었기에 천만다행이었던 그런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요. 왜 끝까지 정체를 숨기는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하. 영상으로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네, 지난 11일 자정입니다. 한 차량이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운전자는 차 안에서 자고 있었고 술 아이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했더니 0.127%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만취였습니다. 아이고. 경찰이 남성의 신원 조회를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저 이제 음주 측정한 거잖아요. 더 빨리 더 보세요. 더 이렇게 하는 건데 0.127% 아까 숫자 찍힌 거 보셨죠? 면허 취소가 0.08인데 0.127면 만만취예요. 보통 마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남성의 신원 조회를 했는데 무슨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다시 불러주세요. 이게 안 맞습니다가 나요. 아닌데? 아는데 다시 말씀해 보세요. 아니 안 나와요. 나오는데 왜 안 나와요? 아닌데? 아니, 사실대로 말씀하시라고. 다시 말씀하시라니까요. 네, 면허 없으시죠? 수배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 주민번호 받고 막 계약서 같은 거 주민등록번호 있는 서류 막 받고 있어요. 아니고 네, 도주 우려성이 너무 높아요. 신관부로 선생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을 체포한 거예요. 선생님만 체포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혹시요 이담 아나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혹시 주민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지금 막 여러 개를 불러대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무리 취해도 주민등록번호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허. 들기도 하고요. 이미 음주 측정 다 했는데 뭘 저렇게 자신을 숨기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영상으로 또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 남성이요. 자꾸 이리저리 이야기를 둘러대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자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어허. 경찰서에 와서도요. 계속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저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요. 뻔뻔하게 있습니다. 신원을 계속 얘기하지 않고요. 네. 참다 못한 경찰이 지문 확인을 시도합니다. 어허.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자 끝내 자백을 했습니다. 이 남성 정체 전과 11범 수배자였습니다. 세상에 뭔가요? 세상 일은 다 이유가 있어요. 캥기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길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경찰의 그 망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주 측정을 하려고 이제 운전면허증 제시했을 때 신분증 없다고 하면서 이제 구두로 다른 사람 주민번호를 불러줬는데요. 처음에 그 주민번호를 잘못 댈 때 본인 주민번호에서 조금 다른 번호를 댔었거든요. 한두 자리 다른 번호로. 지구대에 와서도 이 사람이 바로 실토한 게 아니고요. 지구대에서도 저희가 되게 의심스러우니까 인적 사항을 좀 파악을 해봐야겠다 해서 계속 추궁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문 채취를 해서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주민등록번호를 그때 좀 포기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계속해서 추궁을 해서 예. 경찰의 그 촉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경찰의 촉에 딱 걸렸지만 걸리고 나서 보니까 더 가관이고 황당한 게 이 사람의 정체가 전과 11범이에요.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던가 그 전과 11범의 내용은 뭡니까? 임주혜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름을 못 말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하. 사기, 강간, 횡령 등 나쁘다는 건 다 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인 것 세상에. 같습니다. 현재 지금 횡령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 뉴스파이터 제작진 분들이 또 별도로 취재를 하셨는데 네. 11건의 죄목 중 대부분이 또 사기와 관련된 그런 아하. 범죄가 있었고 네. 피해 금액이 무려 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런 나쁜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지금 전과 중에요. 죄질 진짜 안 좋네요. 이 사기도 안 좋지만요. 강력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여러분께 소음감. 강간의 혐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문 분야가 사기 아니랄까봐 경찰까지 면전에서 속이려고 했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죠. 그 사기범 수법이 몸에서 아마 절로 나오는 아, 모양입니다. 네. 아까 보시면은 그 처음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죠. 이제 그게 본인 게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상한데, 아하. 근데 신분증 차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이제 다시 차로 가가지고 이제 막 다 뒤져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신분증이 안 아하, 나왔다는 네. 거예요. 심지어는 그 차량 명의도 이 사람 명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인 게 하나도 없었던 그러네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남성 휴대전화를 보니까 이제 거기 뭐 프로필 사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 전화조차도 이 사람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하. 다른 사람 명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인 게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도 네. 이 남성은 경찰과 함께 있는 도중에도 네.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이 적힌 서류까지 휴대전화로 받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걸로 또 둘러대려고 했던 모양이죠. 네.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이 사람 누구,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뭐 이런 그러네.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근데 본인조차도 본인이 누군지 과연 알고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사기 수법이 대단합니다. 아하. 그런데 앞서 언급됐던 여러 그 인적 사항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질 않았다 그래요. 아. 그래서 아직도 경찰들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번호도 그냥 막 불러댄 게 아니라 뭔가 평소에 외우거나 연습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연습했던 그 주민번호는 과연 어떤 주민번호일까도 경찰이 또 꼼꼼하게 수사를 할 것 같은데 근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까지 전과 11범이었고 이번에 또 죄를 저질렀는데 혹시 이것도 형량의 가중처벌되고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모두 다 합쳐져서 동시에 기소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하. 수사 과정에서 신원은 결국 밝혀집니다.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게 되면 수사 자료표 작성을 위해서 오른손 엄지를 기계에 대고 등록된 지문이 대상자의 지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그 상황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현장에서는 자필 진술서만 작성하고 피의자 신문은 추후에 일정을 다시 잡아 진행합니다. 아하. 그때 출사 가지 않고 도주를 계속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원이 당장 밝혀지지 않으니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됐고 아하. 현장에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된다면 결국 신원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경찰이 이 남성의 신병을 검찰로 인계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는 그 대상자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신병을 인계합니다. 검찰의 신병을 인계했다는 의미는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서 기소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는 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적발한 경찰이 직접 구치소 등에 찾아가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역시요. 나쁜 짓을 하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머리 쓰다가 자기 꾀에 자기 넘어간 거예요. 어쨌든 법의 따끔한 처벌 받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1시 반쯤 되면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야야야 점심 메뉴 구내식당 점심 메뉴 뭔가 좀 찾아봐. 대부분의 직장인들 그러실 텐데 대통령실 직원분들은 점심 메뉴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이담 아나운서. 대통령실 직원들도 사람인데 얼마나 그게 맞아요. 궁금하겠습니까? 평소에는 뭐 여느 다른 회사의 구내식당과 메뉴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하. 이번 주는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왜요? 어제인 28일부터 일주일 동안요. 매일 청사 점심 메뉴에 우리 수산물을 넣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갈치나 뭐 소라, 광어, 고등어를 비롯해서요. 어머나. 최근에 소비 부진으로 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완도 전복이나 어머? 통영 바다장어,
멍게, 뭐? 우럭 같은 우리 수산물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례적으로요, 메뉴가 뭔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주 갈치조림 나왔고요. 어제는 이제 맛있겠다. 모둠회 고등어구이까지 나왔고요. 어머. 내일은 멍게 비빔밥, 모레는 바다장어 덮밥, 금요일에는 물회까지 직원과 또 출입 기자들에게까지도 이제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메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우리 수산물 평소 가격과 똑같이 3,000원에 제공한다고 뭐 합니다. 진짜예요? 대박 사건인데 혹시 저런 메뉴를 보고 어떤 직원분은 난 고기 반찬, 나 수산물 싫어, 고기 반찬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산물도 웬만한 수산물이 아니에요. 진짜 고급 메뉴로 올라왔는데 어제가 지금 메뉴표 보셨죠? 메뉴 식단 보셨죠? 어제가 수산물 점심의 첫날이었는데 대통령실의 구내식당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침이 꼴딱꼴딱 넘어갔네요. 근데 지금 회도 저는 얄팍하게 썰었는 줄 알았더니 도톰하게 회를 막 썰었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대통령실에서 구내식당의 일주일간의 메뉴 그것도 수산물 점심 메뉴를 이렇게 공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대통령실은 국민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기를 바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이후에도 주 2회 이상은 우리 수산물을 메뉴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와 함께 수산물을 포함한 음식으로 주례 회동 겸 오찬을 나눴다고 합니다. 수산물을 소비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단 저렇게 이 이진복 수석도 정무수석도 대통령실 직원 그 틈사이에 같이 나란히 앉아서 담소를 나누면서 점심을 먹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분들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국민의힘 1박 2일 연찬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도 수산물이 올라왔대요. 그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파이팅! 파이팅! 같이 갑시다! 뭐 먹었는지 궁금하실까요? 이제 인천시장께서 이제 그 민어회를 좀 준비해 주셨고 김정재 의원님께서 뭐 문어회 그래서 이제 민어회와 이제 문어회 그리고 뭐 과일 그렇게 먹었습니다. 오늘 사실 당연히 인천에 왔으니까 연안보도에 와야 되고 연안보도 와서 생선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어제 민어 생선 올려서 맛있더라. 네. 어우, 민어 고급 요리예요. 네, 민어 맛있었겠습니다.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근데 이 여당의 지도부들이 연찬에 가서 그리고 인천에 왔으니까 인천에 수산물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뭔가 이 장면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께 뭔가 호소하는 메시지가 담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산업계에 혹시나 피해가 갈까 이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 식재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 주제로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자 이거를 좀 주제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온 그 만찬 식탁 거기에서도 수산물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도시락으로 꾸며서 그렇게 이제 식사를 했고 네. 사실 어제 저녁에 그 출입 기자단들하고 지도부하고 그 회식을 했는데 그것도 조개구이 집에 가서 회식을 했었대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박 2일 연찬회기 때문에 오늘 이제 뒤풀이 오찬 겸 해서 아까 그 횟집에 간 모습을 보셨는데 네. 여기서도 메뉴가 역시 또 민어회가 나오고 홍어, 오징어 숙회, 전복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네. 김기현 대표가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우리가 늘 먹는 수산물인데 이렇게 이제 먹거리 자체가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요즘 세태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뭔가 이 감은 잡으셨겠지만 우리 수산물 그리고 어민들의 피해 지금 충격파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대통령실, 정부 여당 그리고 이 여당 여권이 나서서 우리 수산물을 지금 애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전폭적인 우리 수산물 먹기 운동 지원 사격에도 야당 입장에서는 이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일주일 동안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대응은 국민을 안심시키기보다는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차라리 그러지 말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통령실로 떠와서 대통령실 식용수로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한마디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저런 어떤 우리 수산물 애용 모습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과 같은 날에 민주당도 연찬에 의원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민주당의 워크숍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해집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민주당이 강원도 원주에서 어제 오늘 워크숍을 했는데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대립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명계인 30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인당수에 뛰어든 심청이처럼 희생하라라고 좀 압박을 했고 반면에 친명계인 양경숙 의원은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 체포 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야, 이게 의원들끼리 으쌰으쌰 이제 정기국회 앞두고 잘해보자는 의미로 이제 연찬을 한 건데 거기서 내에서 친명과 비명 간의 의견들이 명확히 갈렸어요. 들으신 것처럼. 그런데 어제 이 사법 리스트를 겪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소속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에게 임주혜 변호사님 뭔가를 돌렸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서요. 의원실마다 호박약과 2박스씩을 돌렸다고 합니다. 앵커님 약과 좋아하시나요? 아하, 네, 좋아하죠. 네, 맛있잖아요. 네. 사실 요즘 약과가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인기 간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약과가 올라간 쿠키, 약과가 올라간 빵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간식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호박약과 준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좀 꼼보나 해모인 것 같지만 약과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지만 이런 것쯤은 별거 아니다. 약과다. 이런 이 정도는 의미가 약과지 할 때. 담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꿈보다는 해몽이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벌써 이재명 대표가 대표 취임 1년 됐어요.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사법 리스크 관련 대응도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북한 관련 소식이 들려왔는데 웃을 수만은 없는 내용입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그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까 하는데요. 네. 이 틀린 그림 찾기 문제입니다. 저 그런 거 잘해요. 네.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요. 김명준 네. 앵커께서 한번 맞춰보시기 완전 바랍니다. 잘하죠, 저 이런 거. 사진 2장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일까요? 자세히 보시면요. 네. 좀 다릅니다. 왼쪽은 리설주 여사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 오른쪽은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입니다. 아하. 하지만 정말 비슷해 보이죠. 네. 왼쪽 보시면 리설주는 흰 치마 정장을 입고 있고요. 네. 오른쪽에 김주혜는 흰 자켓에 검정 정장 바지를 입고 있어서 약간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하. 그리고 머리를 보시면요. 리설주, 김주혜 모두 반묶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김주혜는 원래 짧은 앞머리가 좀 짧았거든요. 그래서 좀 귀엽게 이렇게 내렸었는데 네. 이런 그냥 반묶음 머리를 저도 지금
오늘 반묶음을 했는데 그냥 반묶음으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서 좀 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야. 네, 아니, 이 사진,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이 사진은요. 지난 28일 이제 북한 해군절을 맞아서 하루 앞서서 해군 사령부를 방문한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김주혜 동행한 사진이 이제 보도가 된 거는요. 지난 5월 16일이었죠.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현지 지도 때 부녀가 나란히 이렇게 실험복에 모자 쓴 모습을 보여준 이후로 지금 100여일 만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지난 이 사진 두 개만 잠깐 비교해 볼게요. 5월 16일 날 이 어디 시설을 방문했을 때의 왼쪽에 김주혜 공장 방문했을 때 모습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보세요. 그제입니다. 그제. 오른쪽 사진 보면 한 100일 정도 남짓 시간이 지났는데 일단 하재근 평론가 일단 김주혜가 훌쩍 자란 모습에 눈길이 갑니다. 예, 지금 그렇게 이것만 봐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저게 확인은 잘 안 네. 되는데 일단 그 다각도의 사진을 본 사람들이 좀 잘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창 자랄 나이니까 네. 그래서 눈길을 끌고는 있는데 그동안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은 많이 자랐느냐 그것보다는 안 나타났다는 게 맞아요. 관심을 네. 끌었던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김주혜가 지난 11월 달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서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 행사 때 김주혜가 김정은 위원장을 밀어내듯이 네. 김주혜가 오히려 중앙에 있어서 굉장히 김주혜의 역할이 뭐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었는데 네. 갑자기 6월 이후부터 안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안 나타나는 거냐 하면서 이런 의견 분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네. 일본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혹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측에서 견제를 한 거 아니냐, 일종의 권력 암투가 발생한 거 아니냐, 저 어린애를 두고 뭐 그런 분석도 나왔는데 또 한편에선 그게 뭐 무슨 암투 이런 게 아니라 6월 달 이후에 있었던 북한의 공식 행사가 김주혜가 나설 만한 행사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전승절 열병식 이런 거 했는데 거기에 러시아, 중국 이런 데서 대표가 오다 보니까 국제 외교 무대에 어떻게 어린 딸을 내세우겠느냐. 그냥 행사 특성에 맞춰서 어떤 때는 안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온 것이다. 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핵무기 앞에는 자기 딸 데리고 잘만 갔던 김정은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저 공개석상 등장으로 그동안의 추측이 조금 좀 머쓱해졌어요. 그런데 저 공식 석상에 앞서 보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자리도 제일 좋은 자리 그냥 아버지 옆에 딱 앉아 있어요 지금. 완전 상석이라고 하죠. 어허. 센터. 뭐 걸그룹들만 센터 욕심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상석에 지금 김주혜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고요. 와. 그리고 좌측 우리가 보기에 좌측에 어머니, 왼쪽에 아버지가 앉아 있죠. 어머. 좌설주 우정은 어머.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일 가운데 상석에 지금 김주혜가 앉아 있는 이 세상에. 모습을 네. 노동신문이 보도를 한 겁니다. 어허. 이게 그제 있었던 북한 해군 사령부 방문 뒤에 경축 연회 장면인데 네. 저기에는 김여정 부부장뿐만 아니라 해군 장성들도 헤드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처음으로 이 김주혜 모습이 공개된 이후로 총 15차례 부녀가 함께 있는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네. 주로 군사 목적의 행사에 많이 동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15차례 가운데 12건이 군사 분야의 행사, 그리고 2건이 체육 경기, 그리고 1건이 경제 분야. 아무래도 이제 군사 분야에 동행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 네. 올 들어서만 보더라도 1월 1일에 그 김 위원장과 함께 핵무기에 탑재 가능한 미사일들 쫙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시찰하는 데 같이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2월 8일에는 북한군 숙소를 방문하고 그리고 이후에 군 창건 75주년 그 행사에도 갔고 그 바로 다음날 열병식에도 함께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군사 분야의 행사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번 김주혜의 공식 석상 등장에 대해서 북한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혜가 모습을 드러낼 만한 중요한 기념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승절 행사에는 외국에서 고위급 대표단이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김주애를 드러낼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고위 해군 간부들하고 사진을 찍은 모습을 봐도 그렇고 김주애가 김정은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봐도 단순히 딸로서가 아니라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강국 건설 정책을 이어갈 미래의 후계자로서 김정은이 이제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주애가 백두혈통이라는 점, 또 나이상으로 볼 때 미래 세대라는 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핵무력을 포함한 해군력까지도 백두혈통인 김주애도 지킨다. 또 더 나아가서 김주애와 같은 미래 세대들과 함께한다. 막 그러한 그 의도를 가지고 동행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물론 전문가들마다 이제 해석을 내놓는 거지만 사실 의중은 뭐 김정은과 그 딸 김주애 또 부인 리설주만 알겠죠.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워서 아빠 엄마 딱 사이에 이 앉게 해서 전 세계가 저 사진을 보게 하려 했을까? 그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딸 김주애는 조금 전에 여러 장면들을 보면서 한 5월달, 지난 5월달보다 한 석 달 사이에 부쩍 자란 걸 어른스러워진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반면에 아버지란 사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막말을 쏟아내고 있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 앉아 3자 사이에 각종 합동군사 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무모한 대결책 등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반도 수역은 세계 최대의 전쟁 장비 집결 수역, 가장 불안정한 핵전쟁 위험 수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대치 상황 이런 게 아니었고 진짜 순수하게 북한이라는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친다면 이 표현 같은 게 되게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잖아. 어떻게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깡패 우두머리 어떻게 이런 게 방송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김정은 위원장이 해군절 연설에서 한미일 정상을 가리켜 깡패 우두머리라고 지칭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의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 앉아 3자 사이의 각종 합동 군사 연습을 장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실행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합의한 내용을 딱 지목해서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 인사들 거친 언사를 반복해왔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이와 같은 언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김 위원장은 거침이 없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도 지칭했는데 이것도 처음입니다. 그동안 김여정 부부장, 강순남 국방상이 남한을 비난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북한 최고 지도자까지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쓴다?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바라보는 거리감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틈만 나면 자기들이 정상 국가인 양 이렇게 뭔가 발언도 하고 뭔가 제스처를 취했죠. 그런데 지금의 이런 논평 같은 게 발언 같은 게 어디 정상 국가의 이 지도자라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만한 발언입니까? 깡패 국가가 뭐예요? 깡패 국가.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의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이제 공식 반응은 이렇습니다. 한미일 정상을 향해서 깡패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기초적인 예의조차도 갖추지 못한 그런 막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공식적인 대응을 하는 것 자체도 불필요하다. 아하.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네. 오늘 그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한미일 정상에 대해서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은 저급한 수준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한미일이 이제 삼각협력을 하면서 이제 획기적으로 뭔가 안보에 있어서 진전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방금 전에도 박성배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김정은조차도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했다는 네, 거죠. 그랬죠.
그런 이거는 조금 이제 의미를 해석해 봐야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요? 이게 객관화시켜서 다른 나라로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북한이 뭐 핵미사일 도발에만 골몰하고 이런 게 뭐 어떻게 보면 전부 사상 누각 아니겠습니까? 아하.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민생에 신경을 써야 할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 북한은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김정은 얼굴 그런 티셔츠 이게 웬말 이런 거 대한민국에서 입고 다니는 거 그거 웬말입니까? 그런 건 정말 자제해야겠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제발 꼬리에 꼬리를 물지 말고 좀 이런 꼬리는 좀 누가 안 잘라줍니까?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매일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흉기 난동 사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한 마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하하. 네, 마트 야외 매대를 정리 중인 직원에게 한 남성이 삿대질하면서 다가가죠.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듯 하더니요. 네. 갑자기 뒷주머니에 손이 갑니다. 어. 여기서 흉기를 꺼내들어서 어. 휘두릅니다. 어머머머. 아, 놀란 직원 가까스로 피해서 도망쳤고요. 어머. 그 사이 이 남성은 흉기를 든 채 또 마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러더니 이번에는 계산대를 향해 흉기를 들고 고함을 치다가 밖으로 나갔다고 어머머머머. 합니다. 아니 지금 영상을 보는 저희도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저 주변에 있던 마트 직원분들, 손님분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어제 오후 3시경에 인천의 한 마트에서 벌어진 어머, 사건인데 세상에. 뭐 계산대에서 이렇게 그 마트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서 휘둘렀다는 거예요. 직원을 향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도 무섭고 막 불안하고 그랬을 텐데 심지어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또 흉기를 겨누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흉기를 휘두르고 들이대고 막 쫓아오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혼비백산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오시는 거 내가 몇 번 봤거든요. 그 사람은 좀 오랫동안 잡아야지. 어디 밤에 무서워서 다니겠어. 막 쫓아오더라고. 그래서 도망갔죠. 근데 사장 오라고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뒤에서 칼을 한대 내가 그랬죠. 선생님 가라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도망갔죠.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이야 그 사건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됐고 가라앉았으니까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도 상인분도 그냥 너털 웃음을 웃으시지만 그 순간 얼마나 진짜 머리카락에 곤두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요 저 상황 보면 아는 지금 인근 주민들이나 상인분들이 저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 아는 식으로 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동네 분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요, 그 마트 옆에 그 인근의 빌라에 살고 있는 주민이랍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근데 게다가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좀 이상 행동을 좀 했었대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하.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이상 행동을 했기 때문에 늘 불안한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요주의 대상 인물이었군요. 그랬는데 이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이니까 아하.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범행 현장에다가 이 사람이 그 흉기를 버리고요. 도주를 했대요. 네. 그런데 2시간 만에 그 마트 인근 주택에서 이 사람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들이 긴급 체포했다고 하는군요. 일단 빠른 시간 내에 검거가 돼서 다행입니다만 잡았으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저런 난폭한 행동을 끔찍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임주혜 변호사님. 뭐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그렇죠. 행동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 이유도 상당히 모호합니다. 지금 경찰이 조사 중인데요. 네. 일단 그 범행 직후에 술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아하. 술을 얼마나 먹은 건지 또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장을 죽이고 싶다 뭐 어머.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 발언을 한 경위는 어떤 것인지 지금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건지 뭐 직후에 마신 건지 이런 부분도 다 지금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도대체 왜 이랬는지 아직 범행 동기는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지만 현재 네. 지금 특수 협박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이제 결정할 거라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통상 이런 경우 주민분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라도 물론
구속 수사가 모든 일의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앞서 주변 분들 인터뷰만 봐도 어머머, 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불안해. 밤에 어떻게 다녀? 이런단 말이에요. 좀 대책 없을까요? 흉기 소지자가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순히 흉기를 소지한 경우에도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직접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한 상황이라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이 이와 같이 발언한 이유는 수사 진행 상황을 굳이 자세하게 알리지 않으려는 의사이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피의자의 태도에 비춰보면 만약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누군가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검사도 영장 발부 여부를 고민해야 할 법원도 모두 다 영장 발부를 미루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안을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번 지금 보여드린 저 사건도 저 사람도 주변 분들한테 인명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잦은 일이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정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낳는 큰 강력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요 수고스럽겠지만 저 혹시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겠습니다. 구속이 혹시 안 되면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경계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뉴스파이터가 일일이 다 전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흉기 난동 사건이 정말 이런 표현 송구합니다만 들불처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담 아나운서. 네, 지난 27일에 청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하.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경찰이 접수를 했는데요. 경찰이 당시에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의 119 신고 대응 체계상 최단시간 안에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파악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인근 지구대에 있던 순찰차 넉 대와 경찰관 9명이요. 현장에 아주 빠르게 출동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아주 긴박했던 상황이 경찰의 이 보디캠에 모두 담겼습니다. 어허.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 사람. 자. 내기만. 더 가죠. 가.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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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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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고요! 엎드려! 더 가! 엎드려! 현행목 잡혀요? 왕이야. 제압이 되기까지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청자분들도 저희들도 진짜 숨죽이면서 지켜봤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출신이시니까요. 지금 저렇게 흉기를 든 남성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의 이 보디캠에 찍혔는데 지금 테이저건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실탄이든 권총을 꺼내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매뉴얼에 있는 대응입니까? 어떻습니까? 권총에는 실탄이 장전돼 있습니다. 이 총을 들어서 흉기를 내리라고 요구하고 흉기를 내리자 발로 치우고 그 이후에 피의자를 제압해 현행범 체포한다. 전형적인 흉기 소지자 대응 방식이긴 합니다만 네. 과거에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당장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상 권총부터 꺼내 들기보다는 경찰봉이나 테이저건을 들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경찰이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천명한 이후부터는 경찰이 곧바로 권총을 들어 제압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저렇게 왜냐하면 횡단보도 앞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해코지 또는 난동을 부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판단하에 이렇게 신속하게 실탄으로 물론 발상은 아니에요. 대응을 한 것 같은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제로는 모든 경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최단 시간에 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 범죄예요. 전화 받는 상황실에서 전화 받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제로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2인 1조로 다니는데 한 명은 테이저건 한 명은 권총차예요.
총 벌이라고 3번 하게 돼 있어요. 안 들으면 그때는 이제 강제력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도 보셨듯이 칼벌이라고 계속 한 거예요. 칼 버리고 이제 엎드린 거죠. 1분 만에 도착했고 3분 안에 건강 거예요. 주치 상태였어요. 아버지랑 다툼이 있어서 공황장애도 있고 했는데 아버지 앞에서 죽으려고 칼을 구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상현 경사가 바로 그 영상에 본 이 보디캠을 장착하고 저 흉기를 든 남성을 제압했던 그 경찰이었습니다. 지금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전해드렸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뭐 아버지와 다툼이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저렇게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어요. 정말 사람들한테, 행인들한테 해코지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지난 27일에 저녁 6시 30분경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제 막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막 거리로 쏟아져 나올 시간대잖아요. 아하. 그때 이제 청주시 분평동 사거리에서 40대 남성이 저렇게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했으니까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막 공포에 휩싸였을 그러겠죠. 것이고 경찰분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 경찰분들이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분들도 저렇게 흉기 든 남성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막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나라도 아닌데 네. 정말 경찰분들도 고생이 많고 근데 저 남성이 한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구입해가지고 포장을 뜯어서 그걸 흉기를 들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행히 저 흉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네. 흉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렇죠.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고 네.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분 40대입니다. 40대 남성. 근데 아버지한테 혼나고 화가 나서 자해하려고 흉기를 샀다. 그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 저부터도 마찬가지. 이제 욱하지 말아야 돼요. 이성을 되찾는 대한민국이 되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버지한테 혼났다고 욱해서 흉기를 들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정말 이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로는 흉기 난동 사건 전해드리지 않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클로징은요, 경기도 동탄에 사시는 이미애 님이 사진과 함께 제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옛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한쪽 구석에 쌓여있던 요 녀석들을 만났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17년 전 40대 초반이던 제가 취미로 유화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렸던 작품들이에요. 어머 세상에. 취미로 시작했지만 안양시 대회 상도 받고 경기도 대회에도 나갔으니 나름 대단하죠? 이제는 색이 바랜 그림을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지만 추억을 소환한 걸로 만족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미애님 실력 대단하십니다. 혹시 아나요? 몇 년 뒤에는 다시 이렇게 붓을 잡고 계실지요? 응원하겠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